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MPT 스튜디오라고 하고 있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년분들일수록 근육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노화라고 하는 것이 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노화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탄력뿐만 아니라 근육에 대한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3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40대 때부터도 매년 1%씩의 감소를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그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관절에 대한 영향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근육이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근육이 해야 되는 일을 관절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의 하중 자체를 관절이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관절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과 같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골다공증 예방에 걷기 운동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걷기라고 하는 유산소 운동은 좋은 운동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걷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건강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다만 근력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뼈에는 골밀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골밀도가 촘촘해야지 건강한 뼈고요. 그 골밀도 자체에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그게 심해지면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뼈 자체가 튼튼해지게 만드는 데에는 부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걷기만으로는 그 부하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운 것이죠. 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뼈 자체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저희의 체중을 견디는 것도 이제 부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하중 정도인 것이고요. 저희가 이 근육 자체를 결국에는 걷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근육이 완전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움직임을 통해서만 이 근육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걷기만으로는 그만큼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아무래도 이제 걷기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 하중으로는 근력을 키워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중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 관절이 약화가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 전에는 운동을 잘 못하셨을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쿼트로 예를 들자면 이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은 근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만 젊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게 되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아프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쿼트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스쿼트는 깊게 앉을수록 강도가 높아지고요. 낮게 앉을수록 강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자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스쿼트 동작의 강도를 좀 낮춰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의자를 두시고 높이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높아질수록 강도는 좀 약해지는 것이고요. 높이가 낮아질수록 강도가 좀 강해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의자를 등지고 서주시고요. 의자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앞에 쓰신 상태로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손을 뻗게 되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세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 이 손이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을 붙이게 되면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약하게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이 동작을 시행했을 때 무릎에 대한 통증이 좀 느껴진다면 높이를 높이시거나 아니면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는 형식으로 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무릎에 통증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 상체의 각도 자체를 뒤로 눕히지 마시고 엉덩이만 댔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운동의 효과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무릎 자체의 건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허벅지 앞쪽만을 좀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무릎 자체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근육은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뒤쪽 근육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위쪽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는 대근육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저희가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 또한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중에서는 이제 ong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매트나 바닥에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뒤쪽을 손쉽게 강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라 이 허리 주변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허리 주변부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허리에 부담 없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뒤쪽을 키워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는 도중에 이 혈관 자체가 일시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그 확장이 된 혈관으로 인해서 혈액에 대한 운반이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좀 빨라지기도 할 것이고요. 그럼 이는 곧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자체가 확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혈액이 잘 운반이 되어지니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됨으로써 이제 혈압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특정한 공간,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 자체를 충분히 할애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건강을 위한 근력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5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냐? 단순한데요. 저희가 이 의자를 대고 스쿼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한 번 하실 때마다 15회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3번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3번을 반복하시는 동안 5분 정도면 끝나실 겁니다. 물론 쉬는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겠죠. 30초에서 1분 정도로만 쉬는 시간을 설정하셔서 3번의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힙 브리지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하실 때 15회 정도로 설정하셔서 3번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스쿼트 동작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손을 반드시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손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다시 엉덩이를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근력 운동을 진행할 때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은 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몸을 쓰는 스포츠 업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나 럭비와 같은 가격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순간적인 순발력을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근육 자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빨라지게 될수록 근육이 아닌 관절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고요,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는 근육 자체가 늘어날 때는 속도를 천천히 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는 조금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동을 진행할 때 중년층 이상의 분들은 앉으실 때도 일어날 때도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관절의 부담을 좀 줄이고 저희가 실제로 강화하고 싶은 그 근육을 한번 써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장드리는 쉬는 시간은요 30초입니다. 근데 이 15개가 쉬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좀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해보시게 되시면 15회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숫자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개인 차에 의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개수를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럼 10개 정도까지 좀 낮춰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10개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애초에 높이를 좀 높이셔서 강도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똑같이 손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천천히 엉덩이 터치했다가 그대로 일어나 줍니다.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트나 바닥에 누우신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누우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다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다리 자체를 엉덩이 근처로 끌어당겨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의 각도를 90도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넓이 또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요. 벌려 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워 줍니다. 이때 양쪽 손은 그냥 엉덩이 옆으로 놓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하고 머리가 일직선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들어 주셨다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하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셋, 5개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시 넷,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5,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햄스트링보다도 엉덩이 쪽에 조금 더 좋은 자극이 찾아오면 잘하고 계신 건데요. 저희가 힙브리지 동작을 진행을 할 때에는 사실 햄스트링에는 자극이 잘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엉덩이에 있는 근육의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엉덩이에 대한 자극을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힙브리지를 진행할 때 엉덩이에 대한 자극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서 이 엉덩이가 지금 딱딱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딱딱하지 않다면 힘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왔는데 이 동작이 진행이 됐다는 건 허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 엉덩이를 만져보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왔구나 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자극까지 느끼면 좋겠으나 실제로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자극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딱딱한지 만져주시고
딱딱하다면 그대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서 딱딱한지 체크하고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저희가 허리를 좀 보호하면서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을 좀 손쉽게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15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개수를 좀 낮춰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10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릎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근육이죠. 저희가 이 무릎 통증에 대한 원인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요즘 들어 가장 크게 무릎 통증을 발생시키고 있는 원인으로는 근육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체중 자체가 증가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 체중 자체를 줄이라고 하냐? 정말 단순한데요. 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의 몸은 하중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하게 됩니다. 몸의 이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릎이 많은 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체중을 지지하는 부담은 무릎에서 느껴지는 것의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체중 1kg를 감량을 하게 되면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은 체감상 3kg에서 5kg 정도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에도 무릎이 아프거나 서 있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 혹은 걸어 다닐 때에도 무릎이 아프다 하신다면 그때는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왜 권장을 하지 않느냐? 단순합니다. 저희가 앉아만 있어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있으면요, 저희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걷거나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할 때 나는 통증은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럼 누구라도 운동을 하실 준비가 된 겁니다. 바닥에 앉는 생활이 저희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데요. 바닥에서 앉아서 진행하는 모든 자세는 무릎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쪼그려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무릎을 대고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자세는 다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일상생활을 진행하실 때 기능적인 신발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 멋지거나 예쁜 신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두라든지 힐이 있겠죠. 그런 신발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관절에 부담을 주니 쿠션감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대한 통증을 만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무릎이 약한 상태에서 잘못된 운동 방법이거나 조금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단순히 운동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진행했던 운동의 강도가 너무 높거나 잠시 무릎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운동을 해서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한번 통증이 생기시게 되면 또다시 운동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통증은 더 심해지겠죠.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무릎에 대한 통증을 만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가 없는 만성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해결을 하다 보면 만성적인 통증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로는 보통 근육으로 좀 봅니다. 무릎 주변부의 근육을 키우게 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근육 자체는요, 무릎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걷거나 점프를 하거나 모든 행동을 취할 때 자연스럽게 이 근육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게 되는데요. 이 스프링과 같은 존재로 이 근육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통증 또한 점차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중장년분들을 위해서 스쿼트 동작을 바꿔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를 두고 거기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식인 것이죠. 식탁이나 책상에 의자가 있으시다면 의자를 활용하셔서 몸 뒤에다가 의자를 배치해 주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주신 채로 씁니다. 손은 앞쪽으로 쭉 뻗어 주시고요. 손을 뻗는 이유는 척추 자체를 곧게 펴기 위함입니다. 척추가 세워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 어깨가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댔다가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는 좀 천천히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근육이 늘어날 시간도 줄어들 시간도 없는 것이니 관절을 쓰게 됩니다. 속도를 좀 천천히 조절하셔서 관절이 아닌 근육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 관절을 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쪽에 많은 힘이
요하게 되는데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통증 또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은 이제 매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닥에 누워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렇게 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난이도가 꽤나 높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근육 자체를 인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단순하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게 되면 허벅지 앞쪽 근육에는 힘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다리를 폈는데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이 운동 동작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운동 동작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선 근육이 좀 쓰여져야 됩니다.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다리 자체를 먼저 한번 쭉 펴보십시오. 핀 상태에서 내가 이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만져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좀 딱딱해졌을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말랑말랑하다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 자체의 근육의 신경계가 완전히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근력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분명 그 상태까지 가셨다면 혼자서 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전문가 중에서도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시니어분들께서도 운동을 하고 싶으시지만 배울 만한 공간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한 분이 먼저 하셔서 좋은 효과를 먼저 나타나게 되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소개로 이제 좀 찾아와 주시게 되시는 거죠. 이러한 연령층이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사실 시니어 분들이라기보다는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이들 찾아와 주십니다. 60세부터 65세 구간의 회원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70세가 넘어가시는 회원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70세가 넘어가시는 회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이 근육의 신경 자체가 제가 죽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은 잠들어 있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겁니다. 근육의 신경 자체가 어디 가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신경 자체를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뇌에서 보내는 그 신호와 근육의 신경계가 잘 만나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인지시켜 드리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평가 동작이 운동 동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려서 이 앞쪽에 힘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인데 단순합니다. 손가락으로 조금씩 건드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손가락으로 건드려 주셔서 이쪽에 힘을 주셔야 돼요 라고 하고 육성으로 말하면서 이 근육 자체를 쓸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육성으로 여기 앞쪽에 힘이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혹은 이제 같이 만지면서 여기가 조금은 딱딱해지신 거 느껴지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피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신경을 조금씩 깨우고요. 앞쪽의 신경이 깨어난 이후부터 근육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난 이후부터 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남이래역이라고 하는 역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남이래라고 하면 많이들 생소하실 수 있으나 남이래역 8번 출구 나오시면 저희를 맞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너무나 죄송하게도 현재 모든 예약이 다 마감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받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연락을 주신다면 대기 인원만 조금은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셔도 괜찮다면 상담 요청을 주셔도 되시고요. 오시게 되면 저희가 고정적인 수업 타임을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무료로 체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런 운동을 배우러 갔을 때 아셔야 하는 것이 당일에 등록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재활에 대한 영역,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염려해서 운동을 하러 오셨다면 못해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 하루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섣부를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그런 센터를 고를 수가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것처럼 체험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한 곳만 받지 마시고요. 못해도
세 곳은 받아보세요. 세 곳을 받아보시면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내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수업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분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고르시고 체험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요, 목에 있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목이라고 하는 경추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비뼈까지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그러면 그 근육은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을 도와주는 보조 근육으로 작용이 되어져요. 호흡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사각근은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각근도 그렇고 목 주변부가 유독 더 긴장이 되어지시고 뭉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호흡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호흡 자체는요, 저희가 위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호흡이 있고 아래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호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것은요, 복식 호흡이 아니고요, 횡격막 호흡입니다.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을 복식 호흡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 아래쪽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 위쪽으로만 이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깨만 들리는 흉곽 호흡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어깨만 계속 들썩들썩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깨 주변부에 있는 근육은 올라오게 되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확하게는 호흡이 짧아진 것입니다. 깊게 들어와야 되는 호흡이 여기 위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횡격막 호흡을 먼저 연습하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고요. 사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 자체는 이렇게 어깨가 올려지는 이 동작 중에서도 사용이 잘 되어지는 근육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뭉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각근 자체가 굳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통증이 생기시거나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대부분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각근에 대한 영향이 높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자세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보낼 때 저희가 겉으로만 보셨을 때에도 제가 이렇게 숙이는 자세를 하게 되면 몸 자체가 구부정해지고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호흡 자체가 당연히 잘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위에서만 호흡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위쪽에 있는 근육들은 더 많이 긴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올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올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잘 취하고 있다면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연습까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면에 대한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옆으로 눕게 되면 제 목도 좀 꺾이게 되고요, 어깨도 이렇게 눌리게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목에 대한 긴장은 더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깨는 눌리게 되다 보면 어깨에 대한 통증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고 있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올바른 자세라고 한다면 천장을 보셔야 되고요. 천장을 본 상태에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되 베개에 대한 높이가 좀 중요합니다. 베개를 너무 높은 것을 비지 마시고요, 적정한 높이를 선택을 하셔서 목까지 감싼 상태로 베개에 누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높이를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높은 베개를 먼저 베보고요, 내가 낮다고 생각하는 베개를 베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높이가 편한지를 내가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경추 베개라고 나오는 베개들도요, 높은 버전이 있고요, 그냥 스탠다드한 기본 버전이 있고요, 낮은 버전이 있어요. 당연히 몸통 자체가 얇으실수록 낮은 베개 쪽에 가깝겠죠. 몸통이 두꺼워질수록 높은 쪽에 맞으실 거고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베봐야 돼요. 직접 가셔서 높은 버전, 중간 버전, 낮은 버전을 하나씩 다 베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다고 느끼는 베개가 있습니다. 그 베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일 수 있겠으나 체험을 못 한다는 거에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한번 방문하셔서 내 목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대한 저림과 부종, 통증이 심하다면 사실 사각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각근 마사지를 해보고 나서 차도가 있다면 사각근에 대한 원인이 조금은 있는 것이니 여기를 풀어주시면 효과가 있지만, 여기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으시다면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런 손 저림이라든지 부종,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사각근 자체만으로
것만으로 나타날 수는 없고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 대한 디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협착증에 대한 부분의 증상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사지를 하시고 나서 괜찮아지신다면 푸셔도 되지만 푸시고 나서도 내가 차도가 없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각근 마사지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옷을 한번 내려서 보게 되면 제 쇄골이 있습니다. 이 쇄골 쪽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살짝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서 살짝씩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문질렀는데 통증이 없으시다면 손가락의 위치를 조금 더 이동시킵니다. 옆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대로 눌러주시고 이 자리엔 통증이 있다. 그럼 통증이 있는 자리를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압력 자체가 약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눌러봤을 때 통증의 유무를 판단하셔야지, 누른 상태에서 내가 가볍게 눌러놓고 통증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잘못 촉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눌렀을 때 통증이 없다면 약하게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통증이 강할수록 좋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통증 자체가 있기는 하지만 견딜만 하다 하는 압력으로 누르셔서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조금 통증은 있지만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 하시는 강도로 누르셔서 15번에서 20번 정도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좋지 않은 자세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유지하신다면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 혹은 조금 더 넘어가서 교정 운동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보내는 시간은 못해도 8시간에서 10시간의 바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시간은요 보통 길게 가져가도 1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마사지 동작들은요 1, 2분이면 끝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균형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면 마사지나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정적인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적인 자세를요 1시간 이상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지나면요 일어나십시오. 스트레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잠깐이라도 살짝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자세 참 중요합니다. 잘 때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불균형한 자세로 잠을 청하게 되면 회복도 잘 안 되게 되고요, 목은 목대로 경직이 되고 어깨는 어깨대로 눌리게 됩니다. 근육 자체가 굳지 않으려면요 근육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굳지 않고 경직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운동의 종류의 형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괜찮으니까요,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을 해보십시오. 수영도 괜찮으실 거고요, 필라테스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요가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운동을 먼저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래에서 GMPT 스튜디오라고 하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니어분들이 많이 좀 찾으시는 편이시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시니어분들이 많이 문의도 주시고요, 실제로 방문하셔서 저하고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통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젊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적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하면 체중에 대한 조절이 잘 된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노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요, 그로 인해 근육의 감소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근육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대사량의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거든요. 대사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모가 되어지는 열량 또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서 똑같이 먹었지만 소모가 되어지는 열량이 적어지게 되니 살이 좀 더 잘 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년이 넘어가면은 뱃살이 진짜 안 빠지는데 혹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뱃살은 많은 분들의 고민이신데요, 사실 이 중년의 뱃살은요 단순히 피하 지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하에 있는 지방이 아니라 복부에 있는 지방은요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잘 안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의 복부 쪽을 보면 장기가 있을 겁니다. 장기 주변부에 붙어 있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내장 지방은요 자체만으로도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요, 독성에 대한
대한 물질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을 좀 높이게 되죠. 그러면 이 내장지방 자체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 내장지방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에 대한 저하도 좀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 기능이 저하가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대한 대사 능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장지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뱃살을 빼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내장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하게 보면 저희가 적게 움직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에 대한 전환이 빠른 정제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흰쌀밥이 있을 것이고요. 흰색으로 된 빵도 있을 것이고요. 식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아침에 많이들 드시는 시리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제탄수화물이 아닌 좋은 원료로 해서 복합탄수화물 개념으로 시리얼을 많이들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런 시리얼은 오전에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있는데 진짜 그 뱃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나요? 제 회원분들도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권장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간헐적 단식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세 끼를 먹는 식단으로 해서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냐라고 하냐면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인데요. 저희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스스로 먹다입니다. 스스로 먹는다라는 것인데 뭘 먹느냐라고 하냐면 저희 몸 안에는 세포가 있겠죠. 그 세포 자체가 기능적으로 좀 떨어진 세포가 있을 겁니다. 좋은 세포가 있을 것이고요. 좋지 않은 세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좋지 않은 세포를 분해시켜서 에너지로 재생산시키는 것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세포들은 사라지고 기능이 좋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저희의 몸에 대한 기능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장 지방을 빼내는 데에도 좀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회원분들한테 권장하기도 하고 권장하지 않지도 않다고 했잖아요. 네.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식습관 때문인데요. 저희 나라는 이제 삼시세끼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새끼를 드셔온 분한테 갑자기 저희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아직 그 간헐적 단식을 할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새끼를 드시던 분께 갑자기 앞으로 2끼만 드세요. 저희는 이제 8시간 동안만 먹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공복 시간이 그분께는 꽤나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이어트 방법,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 이유는요. 각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일상생활을 보내와서 내가 지금의 이런 식습관이 어느 정도 나에게 좀 익숙하다면 그거를 바꾸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셔도 되지만 시도와 동시에 내가 그 방법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억지로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끼 정도의 식사를 구성하시고 3끼를 좀 건강하고 영양소가 좀 잡힌 식단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내가 운동을 진행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정제탄수화물을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 끼에는 어떤 걸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뱃살을 빼는 데 있어서는? 첫 끼는 꽤나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먹는 음식을 저희는 첫 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끼를 어떤 것을 먹게 되냐에 따라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정제탄수화물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혈당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급격하게 올라온 이러한 혈당은 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게 되고요. 그런 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라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은요,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요. 컨디션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혈당 자체를 조금은 잘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음식들은 보통은 복합탄수화물이라든지 양질의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질의 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오전에 식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드시는 것처럼 혈당을 높이는 음식은 피해야 하니 정제 탄수화물 조금 배제를 하고요. 복합 탄수화물로는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현미밥, 잡곡밥이라든지 통밀빵 이런 것도 조금은 탄수화물군으로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즘 많이 드시는 것 이제 오트밀이 있습니다. 오트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저희가 삶은 계란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가슴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드시면 좋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챙겨 먹기가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좀 얹으셔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로는 샤브샤브가 다이어트에 좋다던데 실제로 다이어트 중요해요? 밖에서 외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건강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먹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샤브샤브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샤브샤브가 왜 좋은 음식이냐라고 하냐면 저희가 재료를 놓고 보면 됩니다. 좋은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양질의 고기와 혹은 해산물을 저희가 양껏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들을 통해서 식이섬유 또한 충분하게 섭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샤브샤브를 먹을 때는 데쳐서 먹죠. 고기를 데치면서도 자연스럽게 지방이 조금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채를 육수에다가 넣어서 또다시 건져서 먹게 됩니다. 채소는요, 정말 좋은 것이 맞지만 이 채소 자체를 생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쪄서 먹거나 아니면 데쳐 먹거나, 샤브샤브는 또 데쳐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의 부담도 줄이면서 저희가 양질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칼국수라든지 이런 밥은 드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트레이너님만의 꿀조합이라는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맑은 육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샤브샤브라고 칭하고 허거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맑은 육수가 아닌 다른 육수를 선택하게 되면 나트륨의 함량도 너무 높고요. 열량 또한 높아질 수 있으니 다이어트 음식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맑은 육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들 소스를 좀 찍어 드시는데요. 저는 사실 샤브샤브를 먹을 때 간장 소스 외엔 다른 건 먹지 않습니다. 간장은 드셔도 되지만 간장만으로는 좀 심심하다 하신다면 와사비를 좀 곁들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뱃살에 대해 고민을 좀 있으신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장년 분들이 뱃살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뱃살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지방 자체는요, 만성적인 염증을 불러일으키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빼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타이밍이 어쩌면 가장 빠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더 늦게 되면 그때 가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난 벗어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식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조절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운동을 간단하게나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